10월도 바지런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염블리의 비밀 노트를 또 함께 열어볼 염승환 이사님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출발 잘 하셨습니까? 10월 한국만 안 좋고 있습니다. 우리만요. 늘 뭐 이런 일을 좀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글로벌 증시가 다 괜찮은데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좀 답답했고 그나마 이제 연휴 좀 끝나고 금요일은 조금 이제 약간 회복되려는 모습은 좀 나왔지만 그 10월 초부터 좀 시작해가지고 한국만 유독 조금 이제 쉬는 날 오히려 호재가 나오고 그 다음날 이제 막상 개장하는 날은 좀 악재들이 막 나오면서 이게 좀 엇박자 탄 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뭐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상승은 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12월까지는 국장이 조금 투자할 만할 거다 이런 의견들도 먼 위 온라인에서도 다뤘거든요. 네. 아직 희망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싸다는 건 다들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 치이고 중국이 좋으니까 중국으로 가고 오히려 더 매력이 있으니까요. 네. 거기다 삼성전자가 참 이제 여러모로 지금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금투세 뭐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반영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 이제 많이 오를 텐데 생기는데.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뭐 너무 걱정은 안 하는데 이 인내심을 언제까지 우리가 좀 발휘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인내심, 여전히 인내심이 고민이고 관건인 요즘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저희가 하나하나를 좀 짚어볼 텐데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거시경제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0bp 인하는 쉽지가 않다, 가능성 높지 않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경기가 단단하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목표거든요. 연준 의장은 한쪽에는 이제 고용을 잡아야 되고 한쪽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물가는 잡혔다고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미실물경제협회에서도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그러니까 물가 목표가 2%로 되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보다 강한 확신. 그러니까 2%로 지금 목표가 가는데 많은 연준 위원들이 지금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혔다라는데 대부분 동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번에 50bp 인하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시장은 아직까지는 견고하다. 다만 이제 이게 과열됐던 상태가 좀 식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식는 게 너무 차갑게 또 식어버리면 경기 침체로 가니까 이제 그거를 좀 방어하는 뭐 입장은 좀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좀 견고하지만 냉각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물가에서 이제 좀 낮아진 물가로 확실히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걱정은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11월에도 추가로 B컷 50bp나 한 번 더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50bp는 가능성은 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인하를 하겠다. 그래서 25bp 인하 정도로 두 번 정도 11월, 12월에 예상대로네요. 네, 예상대로 할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은 다음에 원래 그 11월에도 50bp 인하 확률이 더 높았거든요. 예, 발언 전만 해도. 근데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는 25bp 인하 확률이 더 높아지면서 시장은 그냥 정상적인 어떤 이제 금리 정책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이번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모두의 이제 10월 초에 우리만 좀 소외된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씁쓸한 웃음을 나눴는데 홍콩 증시가 굉장히 지금 뜨겁잖아요. 이게 사실 중국 부양책 얘기 그러니까 다음에 그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이번에 중국 부양책 진짜 다른 건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발표할 때부터가 되게 다른 게 보통 이제 어떤 기관이 있으면 그 한 기관이 나와서 단독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과거에 본 부양책. 근데 이번에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 세 개의 금융정책 수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통화정책, 금리를 낮췄고요.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 낮췄죠. 부동산 지원, 주식시장 부양책까지 그냥 세트로 묶어가지고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190조 원 정도의 유동성이 좀 투입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이제
나와서 발언을 했던 게 재정 제출을 좀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 쪽에서 돈도 풀지만 부족하면 우리 정부가 풀어줄게. 이제 이런 뉘앙스까지 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이걸 이제 악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안 좋으면 돈을 더 풀겠구나. 이 기대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지표가 안 좋으면 실망했던 게 지표가 안 좋아도 뭔가 없었거든요. 특별하게 공격적인 정책들이.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는 게 좀 명확해지고 있어서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대책이 최근 수년간 나왔던 부양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권사 쪽에서는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게 단기로는 다 좋게 봐요. 근데 중장기로 이게 성공할지는 한쪽은 아니다, 이거 게임 체인저다. 근데 또 다른 쪽은 아니다.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 인구 감소, 부동산 침체, 이게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당장 해결되기 어렵고 기업 지배구조 불투명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게 단지 그냥 돈 푼다고 이게 될까? 이런 좀 의구심도 있긴 있어요. 근데 명백한 건 이제 어느 증권사도 다 인정을 하는 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지금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는 어쨌든 다르다는 게 많이 좀 인식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촬영 시간 기준으로 아침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중국에서 그 재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0조 위안 정도 돈을 풀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10조 위안이면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10조 위안이면 189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800조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에 좀 못 미칠 정도로 엄청난 돈인데 금융위기 때 중국이 푼 돈이 4조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위기의 2.5배 수준이에요. 만약에 이 정도 돈을 푼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규모를 생각하면 보통 큰 금액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 중국이 좀 작정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좀 분명히 명백하게 과거와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중국이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면 지금 주식시장은 좀 그렇거든요. 중국 좋으니까 한국을 팔고 중국을 사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해요,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는 결국 수급이 이탈하고 나면요.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대체제네요. 완벽한. 그 대체제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중국 안 좋을 때 중국 팔고 한국 들어온 자금도 있었거든요. 지금 바뀐 건데 근데 그런 거는 오래 가진 않아요. 결국 어느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끝나면 한국은 왜냐하면 중국 경기 연동이 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좋아지니까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를 한국이 좀 못 받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볼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볼 텐데 이 중동 상황이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뭐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우려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그럼 걱정되는 게 유가 폭등이잖아요. 이거 국제 유가 급등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국제 유가가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급등해 버렸죠. 급등했던 배경은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미사일을 발사한 것까지는 큰 영향 안 줬어요. 사실 이제 이러고 끝나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도 더 이상 뭐 미사일 공격 안 한다고 언급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란의 공격을 오히려 격퇴했다. 그래서 큰 효과 없었다. 이렇게 끝났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그냥 마무리되는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을 한다고 하는데 이란의 그 석유 시설을 타겟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어요. 논의 중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날 국제유가가 5% 하루에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이란의 석유 시설이 공급이 그 타격을 입게 되면 이게 타격이 불가피한 게 이란이 지금 사실은 금수 조치 때문에 미국의 제재 때문에 수출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하긴 하거든요. 원유 공급의 2%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적어 보이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글로벌 원유 수송의 20%가 글로 지나다녀요. 여기를 봉쇄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원유 이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런 걸 통해서 한국도 중동에서 원유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즘에 중국이 경기 부양하는데 중국이 그러면 원유 수입을 많이 하겠죠. 근데 중국은 원유 수요를 어디서 많이 충당하냐면 이란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란과 중국 간에 뭐 이런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 규제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이란은 이제 중국이 그걸 또 원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쪽으로 보냈는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줄어들면 중국은 그럼 다른 데서 또 수입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다른 쪽에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그만큼의 또 공급이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좀 이런 수순으로 간다면 좀 강세의 흐름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양국 간의 전면전만 아니라면 뭐 석유시설 공격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이란이 또 정말 보복을 해서 이스라엘에 뭐 전면전을 감행하고 이러면 정말 걷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왜냐하면 지금 또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전면전까지는. 근데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국제유가가 막 80달러, 90달러 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12월부터 오펙 플러스가 감산이 끝나요. 이제 증산 들어갑니다. 그동안 감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이제 끝나서 이제 증산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원유 공급이 그럼 늘 수밖에 없어요. 네. 늘 수밖에 없고,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도 사우디가 12월부터 매달 하루 평균 38,000배럴을 증산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상 유가 목표치가 원래 100달러인데 이걸 포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은 사우디가 그동안 이제 유가 방어하려고 감산을 사실 많이 했는데 이게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방어는 안 됐잖아요. 유가는 60달러대죠. 근데 미국의 점유율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사우디는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네, 점유율이 네.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늦춰지면 사우디의 점유율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감산을 통해서 얻은 게 없다 보니까 결국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불만도 많았기 때문에 공급은 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전쟁 이슈가 당장 해결될 건 아니지만 정말 전면전까지만 아니라면 글로벌 그 경제에 아주 뭐 예전에 2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네. 악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것까지는 예. 아직은 아니고. 근데 다만 이게 블랙스완이 항상 생길 수도 있어서, 예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정말 지상군이 막 투입되고 네. 전면전이 양국 간에 진짜 펼쳐지면 그거는 일단 증시에는 당연히 악재가,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온다면은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거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게 보고 있어서 일단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도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화 값이 어떻게 보면 요동을 막 치고 있는데 새 총리 대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제 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엔화 강세를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이번 주에는 또 엔화 급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엔화 급락은 일시적인 거다, 그냥 그렇게 봐도 될까요? 갑자기 이제 엔화가 강했다가 또 급락하고 있는데, 이 시게루 총리가 어쨌든 금리 인상을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하다 보니까 속도 조절 이제 기대감이 붙으면서 엔화가 다시 약해졌잖아요. 근데 이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정책 정상화하고 재정 지출을 좀 효율화 해가지고 재정 수지를 좀 흑자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상을 좀 계속해서 재정을 좀 건전화시키겠다. 이런 정책인데, 그동안은 계속 그 일본에 국채를 계속 매입해 줬거든요. 그럼 이제 일본 정부는 계속 거기에 돈이 나가니까 재정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정상화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엔화 강세 요인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당선되고 나서 다음 날이었나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하루에 막 5% 폭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엔화 강세로 가면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걸 아마 받겠죠. 그래서 하긴 할 겁니다. 아마 정상화 할 텐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우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좀 천천히 하겠다. 근데 일단 지금은 당장 금리 인상할 생각 없다. 이렇게 또 멘트를 그냥 직접적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이제 얘기가 쏙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엔화는 다시 좀 급락세로 전환이 됐지만, 그냥 누가 봐도 일본은 금리 인상이라는 큰 방향은 바뀐 게 없어요. 그건 사실 누가 총리가 돼도 이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본은 물가도 좀 높아지고 있고 네. 이 정상화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엔화 강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단 속도 조절을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또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일단 엔화 값은 좀 그 약세로 단기 전환이 좀 됐다.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엔화가 약해지는 거는 일단 증시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엔화가 또 너무 강해지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과 글로벌 증시가 다시 좀 반등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과 글로벌 증시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 지난번에 그 미국 동부항만 노동자들 파업 짚어봤었는데 이것도 그 사이에 뭔가 좀 변화가 있을 듯 했었는데 네. 지금은 정리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제 9월 3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파업할 거라 그랬잖아요. 임금. 네. 네, 임금 협상 올려달라고 했던. 근데 파업이 됐어요. 실제로는 파업이 시행이 됐고 3일 동안 파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어쨌든 임시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까지는 이제 임시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복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려감은 완화됐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에 85,00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이들이 어쨌든 지금 이 파업을 하게 되면 미국 동부 쪽으로 물동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LA에 롱비치 항구도 있지만 미국 동부 쪽에도 항만들이 되게 많은데 한 1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로 자동차 부품이 많이 그쪽으로 예, 이 운송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자동차 가전제품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임비가 일단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실제로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주요 해운사들이 운임 올리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엔 물가 부담을 또 자극시킬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되는 게 고용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고용 지표가 그러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파업 기간이 늘어나면 11월에 발표될 10월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됐고 또 지금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도 좀 부담되는 게 지금 미국 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또 고용인데 네. 이게 파업이 이루어져서 해결을 못하면 당연히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일단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악재 하나는 해소가 됐다라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다만 항만 파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잉도 막 파업을 하고 네. 있고 계속 파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업 이슈는 중간중간 미국 증시를 한번 약간은 좀 조정시킬 수 있는 제로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당일날 저희 촬영 녹화 당일에 속보로 들어왔는데 네, 그 속보까지 커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네, 그리고 테슬라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사실 10월 초수는 테슬라에 모든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3분기 차량 인도 대수는 기대에 못 미친 거고 그래서 주가가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급락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그 테슬라가 미국 증시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혼자 막 주가 계속 급등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한 증권사에서 원래 3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46만 대 예상했어요. 근데 47만 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나요. 급등해 버렸죠, 갑자기. 네. 근데 그러면 그 정도는 나와야 시장이 이제 만족을 하는데 그쵸?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올랐으니까. 근데 아쉽게도 3분기에 46만 2,890대 인도한 그러니까 한 7,000대 정도 미달한 거죠. 그냥 차라리 46만 대로 했었으면 네, 오히려 그러면 주가가 급등했겠죠. 조금은 네, 그쵸? 오히려. 근데 왜냐면 미리 다 올려놨기 때문에 선반영. 그래서 주가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시장 예상은 이제 종합으로 다 집계를 해본 결과 시장의 기대는 46만 3,310대였다고 합니다. 네. 평균을 내보니까. 근데 그거에 좀 못 미달한 거죠. 주가는 어쨌든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일부 실망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작년 전체가 180만 대 차량을 인도했거든요. 테슬라가. 올해 9월까지 인도량이 129만 대니까 지금 한 60만 대 정도를 더 인도를 해야 그렇네요. 어쨌든 작년이랑. 이제 작년과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숫자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죠. 달성할 수도 있지만 이 앞으로 60만 대인데 3분기에 46만 대니까 이게 어쨌든 미달할 가능성도 있어요. 작년과 비교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도 약간은 좀 일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이제 소멸되면서 주가가 이틀째 급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투자들이 그래도 로보택시가 이제 10월 10일 날 공개되니까 요 일정이 남아 있고 또 내년에 신모델 출시하고 그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많은 의견은 뭐냐면 중국 비중이 좀 높잖아요. 테슬라 전기차 중국이 잘 팔리니까. 네. 중국이 지금 소비 부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테슬라한테는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네.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23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10월 23일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잘 소화하면 연말까지 랠리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이벤트를 잘못 소화하면 네. 주가가 연말까지 또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제동이 걸려서. 네. 그래서 이거는 10월 10일과 23일 테슬라 주주분들은 어떻게 좀 실적들이 나오고 로보택시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완성도 있는 로보택시가 과연 나올 건지 언제 수익화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계속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테슬라에 대해서 뭐 나쁘다, 뭐 좋다 이거보다도
조금 이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실망은 이르다. 네, 실망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뭐 이게 판매가 엄청 떨어진 게 아니라 네. 너무 눈높이가 미리 올라가서 그거에 따른 실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님께서 힌트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테슬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특집으로 네. 짚어볼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머니올라 잘 지켜봐 주세요. 머니올라도.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 또 상승한 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했거나 덜 하락했던 10개 업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했거나 덜 하락했던 업종은 상승했던 게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요일 기준으로는 거의 없었고요. 네. 금요일에 장이 좀 올라서 조금 늘긴 했지만 대다수가 빠졌다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주로는 되겠습니다. 상승 업종을 여쭤보는데 네. 이제 상승했거나 덜 하락한 업종. 그러면 그나마 이 중에서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래도 제일 좀 좋았던 섹터는 국내에 상장된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 이슈 때문에 급등했는데 다만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그냥 지켜보시면 되겠고 좀 많이 그래도 좀 견조했던 업종은 어디냐면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좀 괜찮았어요. 조선. 그래서 이쪽은 어쨌든 조선 이사들이 지금 최근에 수주도 잘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다음 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렇죠.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업종은 이제 광고나 드라마 제작사인데 이쪽이 워낙 안 좋았는데 그래도 그동안 이제 주가가 워낙 부진해서 그런지 최근엔 방어주로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이런 미디어 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 교육주도 고배당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 배당 시즌 또 다가오니까 고배당주들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시밀러도 지금 미국의 정책 이슈 신약 약값을 이제 약간 이제 내리려고 하는 정책에서 네. 이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역할이 중요해지니까 이쪽도 다음 주에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토요일 순서는 이번 주에 보고서 염이사님께 선정하신 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정한 거는 하나투자증권의 김수현, 박승영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10월 주식시장 전망이긴 한데 주요 내용은 이제 2등 찾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2등. 왜냐하면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시총 2등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안 바뀌거든요, 절대. 네. 그래서 2등이 뭐냐?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2등은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고 3등이 LG에너지솔루션, 4등이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아마 포진이 돼 있는데 이들이 항상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물론 지금 하이닉스가 더 높은 수치긴 하지만 2등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도 업종이 항상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 결론부터 내드리면 여기 하나투자에서는요. 바이오가 2등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2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총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올라야 되는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진짜 가능할 수 있을까? 과연? 삼성바이오가 지금 70조인가 80조 하거든요. 하이닉스가 한 130조예요. 2등이 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하이닉스가 급락을 하든가 삼성바이오가 급등하든가. 네, 어느 쪽으로 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되면은 당연히 후자가 돼야죠. 삼성바이오가 올라가서 그렇죠, 가야지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하이닉스가 빠져서 가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혹시 된다면 네. 삼성바이오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시총차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되게 무거운 기업이기 지금 때문에 얼마죠? 지금 삼성바이오가 100만 원 넘었죠. 이번 넘었었죠. 최근에. 예, 그러니까 그러면 100만 원대 후반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당장은 솔직히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그룹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국내 증시에서 최근에 반도체 비중이 지금 23.8%인데 네.
항상 지난 과거 평균으로 이 정도는 유지를 했대요. 근데 헬스케어 시가총액 비중이 그 2016년 이후 평균이 9.5거든요. 근데 11.5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죠? 헬스케어의 시총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헬스케어는 시총이 계속 오르면서 네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총 이제 그룹으로 보면 반도체가 133조고요. 2차 전지가 130조고 바이오가 112조, 자동차가 94조, 금융이 60조. 이건 뭐냐면 시가총액 10위 내에 있는 기업들을 그룹으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네네. 이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 그러면 2차 전지랑 반도체랑 거의 비슷하고요. 3등이 바이오인데 여기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 합친 거죠. 112조니까 그룹으로 따지면 반도체랑 20조밖에 차이가 안 돼요. 물론 삼성은 빼야 됩니다. 삼성은 이제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룹상으로 보면 반도체를 역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들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의견은 분명히 뭐 이렇게 생물보안법 이슈라든가 바이오 모멘텀이 많으니까 바이오가 2등 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데, 분명히 타당한 이유는 맞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바이오가 2등을 혼자 독식한다기보다는 그룹으로 보면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 있고 바이오, 자동차, 금융, 이게 5대 산업인데 이들이 골고루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은 밸류업 기대 계속 있죠. 자동차, 현대차 지금 오히려 독일 회사들 어려워지면서 경쟁력 더 부각되죠. 네. 바이오는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고 2차 전지도 내년엔 저가 전기차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노려볼 만하고, 반도체도 이미 충분히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들이 골고루 오르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상적이에요. 레벨업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좀 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 투자증권에서는 콕 집어서 일단 삼성바이오가 2등 할 것 같다 이런 거니까, 여러분도 이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럼 왜 2등 한다고 생각할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그 로직을 나름. 네, 근데 이건 저도 많이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뭐 여러 이유는 있죠. 근데 제일 큰 건 중국 규제죠. 생물보안법. 그렇죠. 거기 수혜주가 바로 삼성바이오니까 네. 그런 이슈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이런 것도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게 우리나라에선 시가총액 2등 된 기업의 업종이 항상 주도주였어요. 과거 보면 항상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2등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이 뭔지를 고민해 보시면 네. 그게 주도주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때 국민들의 막 투자주로 불렸었던 뭐 셀트리온 이런 것도 같이 간다고 같이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로 하고, 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가 하는 그 사업도 이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묶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가 시총 1등이니까 바이오에선 삼성바이오가 일단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의 어느 토요일, 첫 번째 토요일이었죠. 오늘 연불리의 비밀노트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부지런을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로보택시 공개가 있는데 미뤄졌던 게 드디어 공개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계속 이제 고민은 뭐냐면, 공개는 하는데 네. 이걸로 도대체 언제 돈 벌 건지, 지금 빠르면 부터 하지 않을까.